이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총무라고 하면 돈을 다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돈도 다루고 여러 가지 어떤 살림살이도 하고 그런 게 하는 역할이 바로 총무비서관입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의 어떤 전체 운용되는 예산이라든지 그다음 씀씀이 특활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핵심 실세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무비서관은 늘 보면 대통령의 최측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임명이 되어 왔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늘 이 총무비서관이 좀 문제가 되어 왔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이 김현지 비서관 같은 경우는 특히 이분은 정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게, 이분은 얼굴이 별로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거의 노출되지 않고, 그리고 이분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디 출신인지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이제 비서관 정도 되면 출신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알려지기 마련인데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궁금증이 특히 많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과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습니다. 30년 전부터 이미 인연이 있습니다. 1988년도에 변호사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성남에 시민운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사무국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남시장 될 때도 그때도 또 같이 인연이 있었고, 경기도지사, 국회의원실 보좌관,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까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거의 평생을 함께 해온 그런 동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변호사 시절에 여러 가지 사건 수사로 인해서 수배가 돼서 도망을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때 숨어 있었던 곳이 바로 김현지 비서관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밀접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야당에서는 김현지 비서관을 어쨌든 간에 지금 국감에 불러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따지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전혀 지금 여당에서는 지금 증인 채택을 못 하겠다. 이게 이제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증인 채택을 하게 되면 일단 국정감사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서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증을 할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현지 비서관에게 물어볼 게 꽤 많죠.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특히 인사 문제도 지금 전부 다 관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했죠. 근데 강선우 후보자의 낙마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려준 사람이 김현지 비서관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뜻을 정말 잘 수행을 한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장관들에 대한 어떤 입각 통보, 그 다음에 당신이 장관으로 지명이 됐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비서실장이 이제 통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참 이상하게도 김현지 비서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장관 인사의 통보, 이것도 이제 김현지 비서관이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대통령실의 어떤 행정관들 인사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당에서 이제 행정관들을 많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인사를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김현지 비서관이다. 라겠죠. 물론 본인이 직접 하는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대통령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됐습니다. 초기에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인사 비서관을 별도로 지금 다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인사 문제를 이제 총괄적으로 보겠다는 것인데,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실의 이 예산안을 이제 주무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최근에 이제 특활비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공개를 했는데, 이 씀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실은 총무비서관이 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돈을 얼마나 쓰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이 총무비서관은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늘 이게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역대
이 비서관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분이 있었나를 한번 좀 쭉 살펴보니까요. 총무비서관이라는 게 처음 생긴 거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총무비서관이라는 이름이 생겼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수석이었습니다. 총무수석이 생겼는데, 그때 총무수석이 바로 홍인길 총무수석이었습니다. 이 홍인길 수석은 정말 이 김영삼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육촌지간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서 민주산악회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고 또 신한국당 의원도 역임을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아마 이 김영삼 대통령의 오른팔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대통령실의 살림을 전부 다 사실은 이분이 이제 다 총괄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상도동계 자금 관리를 전부 다 해왔는데, 국회의원이 돼서 이 IMF 사태 때 한보 사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997년도에 함버그룹 비리 사건이 터지죠. 바로 이 함버그룹 비리 사건 때 연루가 돼서 그때 이제 아마 구속 기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뭐 정치하고는 이제 상당히 거리를 뒀던 그런 역할입니다. 이 김영삼 대통령의 그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당시 홍인길 수석은 정말 김영삼 대통령의 복심, 측근 뭐 이런 말로 통하는 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시에는 이제 박금옥 씨가 총무비서관을 했는데요. 이분은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망명하던 시절에 당시에 그때 뉴욕의 한 경제매체 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알게 돼서 꽤 이분이 이제 영어를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와서 계속 비서로 함께 있었고, 특히 이제 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거의 총무비서관을 역임을 해서 굉장히 깐깐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분이 이제 영어를 잘하고 또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다 보니까 당시에 어떤 대통령실의 비서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돈을 좀 갖다 써야 되는데 굉장히 이걸 잘 갖다 못 써서 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노르웨이 대사도 역임을 했고 그 이후에 크게 어떤 구설수에 휘말린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총무비서관이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이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최도술 씨를 이제 이 총무비서관으로 발탁을 했는데,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 변호사 시절에 사무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변호사 시절부터 굉장히 큰 측근이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취임 6개월 만에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SK 비자금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이 최도수 씨가 연루가 되면서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후임자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40년직이었던 정상문 전 비서관이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정상문 비서관 바로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가 됐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의 씨앗이었어요. 당시 박연차 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거의 후원자 역할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부인인 권항숙 여사가 두 자녀들 이 해외 체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박연차 씨에게 요구를 해서 서포트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정상문 비서관이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전달도 하고 이런 역할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가 돼서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참 이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좀 불행한 선택을 했던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이 총무비서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이명박 정부인데요. 그때는 김백준 씨였습니다. 이 김백준 씨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의 집사라고 알려질 정도로 정말 오랫동안 이 가족들의 문제, 그 다음에 돈 관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관리했던 분이에요. 정말 가신이라고 할 정도로 하여튼 이명박 대통령의 집안 사정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옛날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이게 생기면서 구속 기소가 돼요. 또 한 번 불행한 역사를 다시 쓰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의 BBK 사건 등등과 그 다음에 다스 관련된 사건, 이 사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되고 형사처벌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배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김백준 씨가 검찰에 모든 걸 다 사실 실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건데 사실 그 이후로 완전히 이제 결별을 했죠. 결별을 했는데 사실 뭐 최측근한테 뭐 이제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불행한 또 구속이라는 결말을 안게 됩니다. 자, 또 그다음 정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는 바로 이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재만 씨가 총무비서관을 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재만 비서관과 함께 이 문고리 비서관 정호성 뭐 등등 이 세 명이 결국 이제 국정농단 사건 이 사건의 핵심적인 어떤 이 멤버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3인방 이게 아마 이재만 비서관이 이제 그때 당시 검찰에 뭐 이 조사받고 등등 하면서 결국은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하는데 사실상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결국은 또 이재만 비서관도 2016년 11월 달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으로 또 구속이 됩니다. 늘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국정원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국정원은 공작비 등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본인들의 어떤 고유 예산이 있고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숨겨놓은 예산. 이거는 이제 각 부처에 숨어 있어요. 예산 자체가. 근데 이제 보통 옛날에는 국정원 예산을 대통령실이나 청와대가 갖다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특활비나 이런 게 제한돼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접대비라든지 쓸 수 있는 돈 이런 것들 다 국정원에서 국정원장이 대통령한테 이제 갖다 줘서 상납을 했던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종찬 국정원장이 대통령을 면담을 하면서 이종찬 원장이 대통령님 원래 이게 관례입니다. 쓰세요 하니까 이거 가져오지 말게. 더 이상 가져오지 말게. 이거 가지고 쓰다가는 큰일 나네. 뭐 그래서 하여튼 안 썼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근데 뭐 그 이후로도 사실은 이제 뭐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 국정원 특활비가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쓰여졌다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당시 이재만 비서관이 이제 국정원 이 돈 상납 문제 이걸로 해서 결국 구속되는 그러한 좀 불행한 역사를 맡게 됩니다. 자, 이렇게 총무비서관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총무비서관 인사를 굉장히 이제 아마 신경을 써서 합니다. 총무비서관 잔혹사라고 그랬죠. 제가 쭉 그동안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총무비서관의 잔혹사인데 이 고리를 끊으려고 공무원 출신의 이정도 비서관을 임명합니다. 이정도 비서관은 늘공이에요. 합천에서 태어나서 창원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7급으로 임용된 다음에 기재부에서 쭉 역할을 해왔는데 전통 관료 출신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꼼꼼하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정도 비서관을 발탁을 해서 당시에 이제 청와대 살림을 전부 다 이제 관리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상당히 투명하게 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결국은 또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죠. 왜냐하면 결국 문다혜 씨가 당시에 이제 청와대 입주해서 살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문제, 대남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등등 등장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것도 꽤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수사는 받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 수사관, 당시에 검찰총장 시절에 데리고 있어 윤재순 씨를 총무비서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것도 뭐 마찬가지죠. 지금 쭉 제가 읽어드린 대로 자신이 가장 함께 같이 일했던 측근들, 최측근들을 이제 저렇게 임명을 해서 돈 관리를 해오고 뭐 해왔던 그런 관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김현지 비서관을 임명한 것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가장 핵심 측근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본인의 총무비서관으로 이제 임명한 뭐 그런 전례에 따라서 아마 임명했다 볼 수 있는데 특이한 점은 다른 분들은 신원 자체가 드러나요. 누가 누군지 뭐 학교 어디 나오고 드러났는데 이 김현지 비서관은 옛날에 국회에 있을 때부터 정말 얼굴 없는 비서관이었습니다. 김현지 비서관을 봤다라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밥 먹을 때도 혼자 먹고 그리고 일체 외부 인사들하고 식사도 하지 않고 그리고 통화도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하고만 통화하고 경력도 없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실세라고 소문이 나니까 온갖 데서 이제 줄을 대려고 또 기자들도 취재를 해야 되니까요. 이 김현지 비서관을 만나려고 엄청나게 아마 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쌀쌀하게 이제 해서 사실은 접근 자체가 잘 안 되는. 그래서 지금도 뭐 학력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언뜻 듣기로는 광주 쪽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오고 성남 쪽에 있는 뭐 대학교를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 그리고 고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뭐 고딩맘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은 다 정확치는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예전에 아마 국회에서 이제 뭐 그때 체포동의안 그게 넘어오니까 문자로 전쟁입니다. 딱 그 문자 하나를 보내잖아요. 김현재 비서관이. 그런 것도 있고. 지금도 이제 사실은 뭐 인사 문제까지 다 한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김현재 비서관을 어쨌든 간에 지금 불러내서 좀 물어보겠다라는 건데, 근데 뭐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나올 경우에 뭐 여러 가지 그게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일체 지금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럴수록 오히려 더 궁금증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 투명하면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점점 숨기면 뭐지? 누구지? 어떤 사람이지? 막 관심이 더 커져요. 그리고 이게 비선 실세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김건희 씨가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막 관심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지 뭐 하냐 뭐 이런 것들 더 관심을 가지니까 결국은 저렇게 불행한 지금 상황이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김현지 씨도 아니 본인 떳떳하게 나와서 뭐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자꾸 저렇게 어떤 뒤에 있고 숨어 있으면 사람들 궁금증만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현지 씨 같은 경우는 저렇게 뭐 증인 출석 안 한다고 해서 뭐 앞으로 전혀 안 나올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나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 정도 되면 공인입니다. 당연히 공인이죠.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공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되지, 공직자가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공직자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제가 볼 때는 플러스가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가 아마 돼야 될 것 같습니다.